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모시고 있던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를 하시게 된 데 대해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밝은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세우는 기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과 연관된 어떤 그 또 사연,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 부분들. 그 지금 전두환 대통령께서 오늘 서거 90세, 향년 90세로 이렇게 서거를 하셨는데요. 매우 섭섭하고 네. 또 이렇게 어떤 그 저희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슬픔에 좀 빠져 있을 것 같은데 또 과거에 우리 총재님, 박사님께서 전두환 대통령님과의 어떤 그 인연 같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분의 업적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있으면 좀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고요. 예.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두환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제가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전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업적을 이루셨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마어마하게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전두환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해야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경제가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청렴한 자세를 가지고 또 국가와 민족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했고 그 발전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삶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최근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이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가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룩하신 그 모든 업적은 진심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전두환 대통령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 출신으로서 경제를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 맡은 김재익 박사를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국세청의 국장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청와대로 들어와서 전 국가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김재익 박사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경제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을 해낸 겁니다. 즉 자기의 경제수석인 김재익 박사에게 자기가 매일 경제 문제에 대한 그 개인적인 교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익 박사에게 자기를 경제 문제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교습을 좀 해달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가정교사적인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을 교육을 받은 후에는 국무회의 때마다 중요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고 직접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들의 경제, 중소기업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볼 때 경제 기술적인 면에서, 생산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기술적인 문제를 빨리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특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데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했고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반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 업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명복을 빌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유영렬 박사님이 전두환 대통령 그 재임 시절에 어떤 그 또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콜도 있었던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제가 알려주시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후보 연구소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셨고 취임하신 후에 미국의 레이간 대통령을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것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후보연구소에 있었고 또 후보연구소의 소장이 그 후에 미국 모든 정보기관의 감시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소장으로 있던 리차드 앨런은 레이간 대통령의 안보 문제 수석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상당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레이간 대통령을 만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허화평 당시 그 청와대 참모로 있던 분이 저를 불러서 장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장관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는 대학 교수가 장관을 하면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정부의 장관으로 들어간 교수들을 어연 교수라고 해서 다시는 대학에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제 나이가 그때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장관으로 가서 1년 근무하고 나면 대학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 20몇 년간이라는 세월을 제가 실업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장관이 됐을 때 수많은 물질적인 유혹이 들어올 텐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물질적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수신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그 자리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 물질에 좀 약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 거절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닌 부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그 정주영 회장께서 미국에서 명예 박사를 받을 때에 예. 우리 또 박사님께서 역할을 해주시면서 굉장한 사례를 그 사양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때 그 사례만 해도 80년도라고 그러셨나요? 82년입니다. 네, 82년도에 한 1억이라는 돈을 아마 이렇게 그 사례를 했던 그 부분을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 물질적인 욕심에 약했다. 그런 걸 받았을 텐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례는 어떤 예. 사연이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정주영 회장님께서 문인구 수석 변호사님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교로. 그러면서 명예 박사 학위를 미국 대학에서 좀 따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당시 제일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하고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다가 명예 박사학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먼저 결정이 났고 하버드 대학에서 열흘 후에는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챈 조지 워싱턴 대학의 총장이 명예 박사 학위를 직접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정주영 회장님한테 그걸 수여를 했습니다. 원래는 조지 워싱턴 대학 그 캠퍼스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하버드 대학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가 1982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정 회장께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점심을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셔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이 봉투를 하나 주세요. 그게 무슨 봉투인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열어보고 그 안에 걸 보니까 1억 원짜리 수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야, 그 1억 원이면 그때 1억 원이면은 그 압구정동의 그 아파트가 세 채 값이라고 요즘 뭐 누가 50m짜리. 어쨌든 얘기하던데요? 그 지금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워커힐 밑에다가 아파트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을 새로 산 집이 새로 진 집인데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걸 그때 돈으로 7,500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1억이면 그 집 한 채 하고도 네. 꽤 큰 집인데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고민을 하셨나 보죠? 예? 고민을 하셨나 봐요.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하고 기도를 하셨군요.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이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해라.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돈을 받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께 이 명예박사기를 해드린 것은 정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걸 명예박사학위를 추천해 드렸는데 돈을 제가 받으면 제가 명예박사 뿌로코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저는 그런 명예박사 뿌로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양하겠습니다. 그냥 돈을 받아 가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실은 우리 현대그룹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기계산업에 좀 투자하려고 그래서 1년 반 동안 기계산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기계산업 이제 공장을 세울 겁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회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얼굴 벌게지시면서 하세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계산업은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에 투자하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논리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식 기계 타자기가 있고 또 컴퓨터식 조그만 볼이 돌아다니면서 치는 타자기가 있는데 큰 기계가 움직이던 것이 요만한 걸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과학이 더 발전하면 요나마도 이제 아주 거의 없어질 겁니다. 부피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쪽 분야는 돈 버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대신 전자산업에 투자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자산업이 뭐냐고 말씀하셔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후에 한 달 반 만에 기계산업 1년 반 동안 했던 걸 다 정리하시고 전자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전자의 공장이 경기도 이천에 설립된 겁니다. 저도 이천에 현대전자 납품하러 많이 왔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저기, 혹시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는데,
전두환 대통령하고 어떤 일화가 좀 있습니까? 아까 좀 저는 그 일화는 없습니다. 그분하고는. 근데 그분하고의 이제 일화는 없고 그 레이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이제 간접적으로 받았고 그 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를 청와대를 초청하셔서 만났고 그때 이제 허화평 그 분이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셨단 장관을 말씀하셨죠.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곤란한 질문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 그 정책과 다음에 이제 그게 첫 번째 정책이고 첫 번째 질문이고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을 겨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소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예. 종전. 첫 번째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종전 선언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종전 선언을 한다면 전쟁을 안 하는 상태로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종전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북이 남한을 공격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북 사람들은, 이북의 통치자들은 아주 음침하고 음모가 강합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네 그 이익이 된다면 뭐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또 무슨 피해가 오느냐 하면 한국을 도왔던 유엔 참전국들이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럼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항상 그들은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집단인데 한국이 미국과 멀어지면 유럽조차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이념 체제가 아닙니다.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 후보연구소에 있을 때 레이간 대통령에게 전략을 하면서 소련을 경제적 목졸라 죽이기로 해서 자멸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의 많은 그 군사 전략가들은 소련을 핵무기로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견제가 안 되고 오히려 소련이 날이 갈수록 군사력이 더 강해져 갔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소련을 경제적으로 목졸라 죽이는 전략을 제안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무력적으로 무장을 많이 할지 몰라도 경제는 발전시킬 수 없으니까 소련을 죽이려면 경제적으로 목을 졸라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떨어져서 제가 그 건의를 한 것이 1981년인데 소련은 89년하고 90년 꼴깍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꼴깍 망한 공산주의를 우리가 본받아서 국가 체제를 바꿔간다 하는 얘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좀 나쁜 얘기를 하면 정말 철다군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여러 가지 경쟁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큰 경쟁이 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1982년 2월 말이죠. 그때 이제 경희대학교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레이간 대통령이 자기의 전략자문단 그 세 사람을 핵심 자문이죠. 핵심 자문단 세 사람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대중국 전략을 제시해주고 가라 이런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미국에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를 크게 발전시켜서 중국 국민들이 자본주의의 장점을 깨닫도록, 피부로 깨닫도록 좀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제국주의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던 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국과 경쟁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느 그 순간부터 중국의 경제가 나빠지도록 찍어 눌러라. 중국의 경제가 찍어 눌려서 나빠지기 시작하면 자본주의의 그 부유함, 경제적인 부유함을 느끼던 중국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반정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반정부 운동이 퍼져나가고 그 운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중국을 세 나라 내지 다섯 나라로 분단시키도록 특별 전략을 세워서 국민들을 유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나라 내지 다섯 나라로 짜갤 때 반드시 만주는 포함시켜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주에 있는 주민들은 친중국적인 민족이 아니라 친한국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중국에 충성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를 굉장히 강하게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더 힘이 세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미국의 혈맹인 한국이 끝까지 미국을 돕게 되면 중국은 더 이상 미국에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략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 미국은 중국의 경제를 찍어 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지금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중국은 오래지 않아 경제적으로 자멸할 위기에 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고, 또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정치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치학 박사를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치 상황이 예. 뭐 지금 뭐 어제 오늘만이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글을 하나 쓰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당은 퇴진하라. 예. 배신행위로 가득 찬 국민의힘당은 퇴진하라라는 글을 하나 쓰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당의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많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후보이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런 그 내용 때문에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우파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대안이 없으니까 찍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가운데서 우리 박사님은 또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언급을 해 주십사 하고요. 예. 아주 상당히 심각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당은 퇴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 윤석열 후보께서는 제가 얘기한 것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정치학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러한 대통령 후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당의 전신인 정당의 그 당수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당의 당수를 탄핵하는데 큰 업적을 내신 분이 그 당에 와서 자기가 그 당의 총수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국민의힘당을 진심으로 키우겠다는, 국민의힘당과 정치 소신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우파 기질의, 자유민주주의 기질의 정치인이 아니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대통령이 자기 밑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국민의힘당으로 보냈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보다는 가서 민주당의 의지를 잘 떠받들어서 복종하라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많은 국민들, 특히 지식인들은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당의 순수한 후보로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 생각들을 저도 동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순수한 의미에서
국민의힘당의 지도자가 되겠다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국민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못하겠다. 과거는 잘못했지만 이제는 철이 나서 그걸 깨닫고 안 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민주당에서 시행한 법안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민주당의 정책을 승인한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할 때 엄격한 의미에서 국민의힘당은 순수한 우파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정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희 우파 국민들의 고민거리가 좀 깊어지게 되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당은 제1야당이라고 해서 저렇게 대선 후보를 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제1야당의 후보에게 지지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당에서는. 그러니까는 집도끼는 그냥 신경 안 써도 자기들 따르고 지지해 줄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과연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가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우리 국민들이 좀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국민의힘당을 자꾸 채찍질해가지고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뭐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하게끔 촉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일부 우파 애국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민주당을 정권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된 사람을 당선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 반대파는 또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킨들 그 사람이 과연 전통적인 국민의힘당의 우파 정신을 이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주겠느냐 하는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등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번 일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당분간 이 현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친민주당 계열 사람이라고 해도 민주당 후보만 아니면 당선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올바른 우파 정신, 올바른 애국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들을 찾아내서 당선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당선 안 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민주당한테 뺏겼다 하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조가 쌓이는 겁니다. 그런지 그런 기조를 쌓아놓지 않는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체력이 강한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의 요나라 인군과 비슷한 시대에 서기 2300여 년 전에 국가를 세운 중국은 지금 인구가 15억에서 16만이나 되는 세계 가장 큰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단군 조선의 후손들이 우리는 뭡니까? 인구가 지금 남한에 5,200만, 이북 해봐야 2,000 몇백만이고, 땅덩어리도 한반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넓은 땅을 다 중국에 뺏기고, 한반도로 쫓겨 들어와서 그나마도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하는 나라였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크긴 했습니다만 땅덩어리는 아직도 조망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모든 걸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선거만 이기겠다. 악을 쓰는데 꼭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볼 땐. 그런 뜻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를 세계 강대국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이 안목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국가의식이 강하고 또 미국과의 그 우호 관계 강한 친미 관계가 강한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후보로 새로이 선정을 해서 그런 사람을 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혹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신 못 바가 봤습니다.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런 오징어 게임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 이런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해도 참 어떤 그 곤란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데 지금 우리 박사님이 보셨을 때 이 난국을 핵심적인 어떠한 것들을 좀 해결을 해 나가면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서 오늘 그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을 다시 키우고 세계 강대국으로 키우고 이 위기를 또 극복하려면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즉 자아도생 또는 자기도생,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옹졸한 가치관을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결을 해서 국가를 끌고 나가야 우리가 서지, 그렇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이시조선이 망했을 때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일본한테 망했습니다. 일본한테 지배를 당했죠. 그런데 고종 황제가 제가 듣기로는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일본에 귀속되는 그 과정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옹졸한 생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바로 살리고 우리가 민족이 세계 강대민족으로 커야 된다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 외로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선거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둘이 가장 꼭대기에 서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제낄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후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온 종력을 다하겠다, 생명이라도 바치겠다는 생각, 또
얄팍한 생각 가지고 뭐 그냥 적당히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은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제 생각에는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